제가 발표한 내용 앞에 제목은 마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이렇게 블라블라 적혀 있는데, 거버넌스적인 측면보다는 마이 데이터, 어떻게 보면 마이 데이터라는 용어가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니셔티브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떤 개인이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권유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네, 그리고 현재 AI가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AI 특구도 강조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규제자 특구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AI 학습 등을 위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으로는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요. 현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가 가능한 그런 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정보 기술 조치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가미한 개인정보를 안전 조치를 한 현 법 개정안에는 가명 처리된 조치, 처리 용어가 통제되어 있긴 하지만 가명 처리된 이게 좀 그게 EU GDPR에서 이게 가명 정보라는 용어가 없고 슈더마이즈드 데이터라는 것 이렇게 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통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명 데이터와 익명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규제 샌드박스법 4가지가 있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제 특구 포함해서 3가지 법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와 그리고 산업 분야에 각각의 특별법이 있고, 마지막에 규제법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몇 가지 올라와 있는 사례 중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디지털에서 처리해야겠다, 아니면 AI 학습을 위해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 이런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과제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현재 지금 컨퍼런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아이데이터인 거죠. 아이데이터는 다 아시다시피 EU 쪽에서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핀란드 좀 많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국의 정부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4차 산업위에서 의결한 거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비전으로서 제시를 하는 것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입니다.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는 심플한데 안전하게. 왜? 안전해야 쓰니까. 활용과 안전, 보안은 뗄래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보보호의 3요소의 하나에도 어베러빌리티가 있잖아요. 쓸 수 있어야지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쓰려면 보다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가 되라라는 측면으로 비전은 이걸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치 안 됐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정부 권고안 한 것 중에 마이데이터 유관 관련있는 과제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6개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대응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개인들 교양 무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에 기반한 기술 데이터 창업생태계 혁신 가속화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또 AI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왜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왜 중요하냐? IDC라는 글로벌 리서치에서 좀 올드한 데이터 같긴 합니다. 2011년도에 발표한 건데,
데이터 중에서 개인과 관련된, 정확한 용어는 개인과 관련된 것다, 개인 정보라고 칭하진 않았고요. 개인과 관련된 그 데이터들이야 데이터 집의 75%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꼭 거의 많이 별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이 데이터 헌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뭐 말씀드리려는 사례는 아니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EU에서 우리나라의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활성화 전략 차원 같은 호라이즌 2020이라는 몇 개년이라는 과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요. 각 국가 차원도 아니고 거기서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뭐 퍼블릭과 이거 프라이빗 그리고 개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거리 그 데이터 쉐어링은 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공과 인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쉐어링할 것인가 그런 정책,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음 장은 좀 리서치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OM이야, ESO마 여기에서 한 10개국 대상으로 한 10,000명 대상으로 좀 리서치를 한 겁니다. 데이터가 조사한 결과 데이터 비즈니스의 결정적 어떤 데이터가 비즈니스 결정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는 소비자의 경험을 강화시킴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약 70%의 소비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18년 대비 한 2% 정도 증가를 했고, 산업 분야별로 아니면 서비스별로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맵, 내비게이션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날씨 예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갬블링이나 데이팅 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다. 여기 제목이 이렇게 다른 컨퍼런스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좀 썼는데요. 월드뱅크에서도 이렇게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데이터 쉐어를 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유형이 있느냐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한 27% 정도 되고 여기 코리아 리퍼블릭이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떨어지긴 하죠. 근데 데이터 공유의 이점은 인정을 하는데 대다수가 75%가 여전히 데이터 공유에 회의적이라고 그런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비용을 줄이는 이익이 있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라는 그런 통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이데이터적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마이데이터에서 진정 소비자, 개인한테 확실한 베네핏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줄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사용 연도를 보다 알 수 있다면 위치 데이터, 여기는 위치 데이터를 특별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위치 데이터 공유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 결과 데이터 수집가, 기업이죠. 기업과 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데이터의 공유사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조사를 했고요. 조사가 됐고요.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트러스트와 트랜스페런시, 신뢰와 그리고 투명성이 이 기업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데 가장 근본되는 척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호에서도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죠. 차년도에 이렇게 이슈가 아주 큰 선도적인 어떤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people centric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트랜스페런시 앤 트레이스빌리티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왜?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을 제고를 하려면 그 각 개인 정보 주체에게, 어떤 정보 주체에게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트레이스빌리티가 추적성이 꼭 필요합니다. 내 정보가 어디로 갔고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 자신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에 내 권리를 어떻게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전에 동의했지만 나 이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사후적으로라도 통제를 할 수 있고 맞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게 되죠. 그렇지만 현실은 이게 페이스북만 놔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에 보게 되면 국내 외적 공공 민간 내용 다도 필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민원총에서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약 국민의 80%가 가명정보 활용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일 밑에 거를 이 제목을 제가 딴 건 아니고요.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불신하는 응답자 85%, 신뢰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73%가 활용을 반대했다. 즉 기업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내 정보를 기업에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외 사례를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U에서는 어떤 신뢰된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EU의 그런 ID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EIDAS 원 데이터가 함유하고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처리를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마칠 것인가가 비식별의 어떤 키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많이 비식별 쪽에서도 연구되는 분야인데요. 합성 데이터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K 인명성, DP 이런 것들은 연구됐었는데 실제 신세틱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원본 데이터가 함유하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반영을 한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 그런 데이터 등을 이제 AI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이 마이 헬스 데이터 MHMD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전한 컴퓨테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용 암호화 그리고 다자간 참여를 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그런 기술 등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용 암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된 데이터가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오픈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원본의 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으로서는 계산 처리 속도가 아직까지 좀 빠르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건 계속적으로 연구되면서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안전한 컴퓨테이션, 시큐어 컴퓨테이션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자간이 참여를 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자간 그런 처리 방법도 좀 연구되고 있고요. 이것이 MHMD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금 일본이라는 경제적인 관계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보은행은 마이데이터랑 좀 다르게 개인의 관리를 일정 부분 정보은행이라는 신뢰된 제3자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신탁하는 거죠. 원래 정보신탁은행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신탁이라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보은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보은행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인정 기준으로서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보보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한 기능이 여기에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처를 보게 되면은 10월이죠. 원래 1.0에는 좀 부실하게 되어 있던 걸 이제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보다 강화를 해서 좀 인정 기준을 2.0으로 좀 올렸고요.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은
기본 원칙으로 어떤 인적인 어떤 체계를 확보를, 인적인 보호 체계를 확보해야 되고, 어떤 뭐 ISMS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속적인, ISMS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네. 지속적인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지침 등이 제정돼야 되고, 이것들을 위한 조직과 그런 인적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교육 같은 것들이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물리적인 어떤 보호 대책, 기술적인 보호 대책, 통신 구간 간의 보호 대책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 나와 있는 위탁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일본 정보은행의 어떤 요건으로 인정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은행은 한 번에 이렇게 정보은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피인증이라고 해야 어떤 사전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ISMS도 몇 달간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접속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 서비스를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통상 인증, 정식적인 인증을 이렇게 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되게 나온 건데, 정보은행이 개별 동의를 받는 게 있고 또 포괄 동의를 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포괄 동의는 단점 이렇게 이런 개별 제공처나 어떤 제공 데이터를 세탁된 정보은행이 판단을 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통제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표에도 나왔다시피 교육별 정보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그렇지만 GDPR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동의, 현재 우리 마이데이터처럼 개인이 내 정보 어디로 보내달라 이런 걸 위임을 하는 건데, 정보은행에 그런 개별 동의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책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떤 사전 동의에 대한 폐해가 개인한테 그 책임을 다 돌리는 그 폐해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의 책임보다는 개인이 직접 선택을 했으니까 개인의 어떤 책임이 좀 부과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큰 힘이 돼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Security of Personal Dat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퍼스널 데이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이런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은행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그 정도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원칙인데요. 저도 이렇게 데이터 쪽에서 보게 되면 예전 몇 년 전에 EU 쪽에서 말한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5단계부터 세이프 프로젝트, 세이프 세팅, 세이프 데이터, 세이프 아웃풋. 이걸 마이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세이프 피플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에 대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되고, CPO, 그런 CISO 등이 돼야 된다는 거, 거기에 되겠고요. 세이프 프로젝트는 이 마이데이터가 어떤 법적 근거를 하거나,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그리고 개인과 공공의 이익에 이익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 인간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이프 세팅은 전동시에 암호화를 했는지, 어떤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약점 제거를 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세이프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전송시 저장시 암호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좀 익명화해서 처리해서 가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보다 안전한 데이터로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다 이용기간, 보유기간이 도달을 했으면은 안전하게 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이프 아웃풋은 이제 이게 좀 어거지로 좀 맞춘 경향이 있긴 한데, 마이데이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주체 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BD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프라이버시를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캐나다 쪽에서 먼저 이렇게 캐나다 개인정보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거가 이제 잘 아시는 뭐 PIA도 있고 ASMP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CC 평가 인증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것들이 그 CC 인증에서 보증하는 것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것들, 그리고 PIA 영향 평가와 그리고 ISMP에서 보고 있는 기술적, 절차적, 관리적, 인적 그런 보호 대책 등이 여러분 앞서 보셨던 프랑스 큰일이라든지 일본의 사례든지 거의 유사합니다. 또 다른 건 아니고 앞서 봤던 외국도 안전하다라고 처리할 거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별반 우리나라에서 그 PIA와 ISMP에서 사용하는 그런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과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 자기주도권을 주체 구현을 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권리 보장이 이제 확실하게 돼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데이터 쉐어링 패러독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용자들한테, 개인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확실한 베네핏을 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될지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가 이제 현재 법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 데이터 처리 최소화를 위한 어떤 가명, 익명조치 등을 태운 가명조치, 익명조치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안전한 정보를 처리하는 게 더 권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신뢰성과 어떤 우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정보 주체에게 보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데이터가 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의 어떤 기치라고 할까요? 이게 privacy by trust by privacy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기반된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의 시스템에도 녹여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자녀의 아빠인데요.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놀이기구가 잘못해서 상처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제 첫째 아이가 그랬고요. 그래서 국민신고 앱을 통해서 실제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마이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어떤 놀이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놀이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지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하는 아이들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놀면서도 안전함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놀아도 이게 다치지 않고 놀았다는 것을 그 놀이터가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은 가장 저는 좋은 놀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개인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그거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추적성을 보여주고 자기가 사업자가 얼마만큼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증할 수 있다고 하면 신뢰를 갖고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